안녕하세요. F팀 홍진욱입니다. 그럼 바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들도 또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증권 시장에서 거래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수억 달러 이른 여러 건의 손실과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도 몇 건이나 있었는데, 이들 중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이 2008년 1월 소시에테 제너럴이 주식 선물 계약에서 입은 72억 달러의 손실과 AIG가 신용 파생증권 포지션에서 입은 1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네, 이는 결국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재 금융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접한 사람들은 간혹 파생증권을 파산으로 만든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생증권이 위험 관리와 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파생증권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기법과는 질적으로도 다른 위험 통제 수단을 제공하고요. 투자자들은 파생증권을 이용하여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생금융상품은 통화, 채권, 환율, 금리, 주식, 원자재 같은 기존 금융상품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지며 1차 파생상품과 2차 파생상품이 있는데 1차 파생상품은 선도, 선물, 옵션, 스왑을 가리키고 2차 파생상품은 1차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장외 옵션, 선물 옵션, 스왑 선물과 스왑션 등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파생금융상품이 왜 필요한 걸까요? 상품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언제나 일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나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가격이 변동함으로써 있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의 가능성을 가격 리스크라고 합니다. 또한 가격 변동은 매도자이나 매입자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는데, 매도하려는 사람은 가격이 하락하면, 매입하려는 사람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가격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가격 리스크는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고정 가격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리스크를 커버한다던가 회피한다던가 해지한다던가 이런 것은 가격을 고정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에서 이러한 가격 고정은 보험과 똑같은 역할을 하므로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라고도 합니다. 즉 파생 금융상품의 목적은 가격 리스크를 커버하는 데 있으므로 이들은 투기뿐만 아니라 해증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옵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퓨즈나드 옵션 계약이 1973년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상장되고, 이는 과거에 있었던 주식 옵션의 장외 거래를 흡수하며 성장했습니다. 현재 옵션 계약은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 주가지수, 외환, 농산물, 귀금속, 그리고 금리 선물 등에 대해서 발행됩니다. 먼저 콜옵션은 보유자에게 옵션 거래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정해진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행사가격이라고 불리는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풋옵션은 그 보유자에게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옵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기초자산은 옵션 거래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자산으로 옵션이 가치를 산정하는 기초 요소로 기초자산이 곡물, 금, 은 등과 같은 일반 상품인 상품 옵션과 주식, 채권, 주가지수, 통화 등 금융상품인 옵션인 금융 옵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기는 옵션 거래에서 정해진 미래의 일정 시점을 말합니다. 주로 만기일이 지난 후에는 계약이 소멸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거래되는 옵션의 만기일까지 남은 유효 시간을 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는 행사 가격인데, 옵션 매수자가 매수할 때 미래의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가격을 현재 계약 당시에 정하고 권리 행사 시 이 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프리미엄, 옵션을 매수할 때 권리 제공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하며 쉽게 말해 옵션의 매입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옵션 매수자가 손실을 봤을 때 지급한 옵션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옵션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의 손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콜옵션의 매도자, 즉 콜옵션을 발행하는 사람은 지금 프리미엄 소득을 얻습니다. 이 프리미엄 소득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해당 자산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행사 가격에 인도해 달라는 청구를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지불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어서 옵션의 가치가 소멸하면 옵션 매도자는 옵션의 매도로 인한 프리미엄 소득만큼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콜이 행사되면 옵션 발행자의 이익이 이제 당초 옵션의 매도로 얻은 프리미엄 소득에서 인도해야 하는 주식의 가치와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대가로 지급되는 행사 가격 간의 차익을 뺀 값이 됩니다. 그 차이가 당초의 프리미엄보다 큰 경우 발행자는 손실을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만 원에 거래되는 곡물이 한 달 뒤에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0원이 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미래의 안정적인 양의 곡물이 필요한 업자는 콜옵션을 구입하면 미래의 가격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곡물을 만 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 현재 시장에서 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업자가 얘를 구매했을 때 한 달 뒤 곡물 가격이 11,000원으로 오른다면 업자는 이제 콜옵션 행사에서 곡물을 이제 현재 가격보다 1,000원 싼 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1달러의 가격이 9,000원으로 떨어진다면 수익업체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필요한 곡물을 구입하면 됩니다. 콜옵션을 매수에 넣으면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내는 대신에 무한대의 가격 상승 위험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네, 해당 가격을 반영할 수 있지만 반면 콜옵션을 매도한 업자는 옵션 프리미엄 100원을 챙기지만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네, 옵션 행사에 응해줘야 하므로 그만큼 손실이 있게 됩니다. 즉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100원의 이익을 보게 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풋옵션입니다. 옵션이 행사되면 투자자의 브로커가 필요한 주식을 시장 가격에 매입하고 곧바로 풋옵션 발행자에게 행사 가격을 받고 인도하게 되고 풋 보유자는 시장 가격과 행사 가격만큼의 차이만큼 이익을 올리게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언급한 만 원에 거래되는 곡물이 한 달 뒤에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0원이 될 수도 있다고 아까 네, 9,000원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 곡물을 파는 업자는 풋옵션을 구입하면 미래 곡물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 뒤에 이제 곡물을 만 원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이 현재 시점에 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수출업자가 이를 구입했다고 하면은 곡물이 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업자가 풋옵션을 행사해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만 원의 곡물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곡물 가격이 만 원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업자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시장에서 그냥 곡물을 팔면 되기 때문에 풋옵션을 매수하면 프리미엄을 100원 되는 대가로 이제 달러 가격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풋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 1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 풋옵션 행사에 응해줘야 하므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옵션의 손익 구조를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이제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의 기능에 첫 번째로는 해지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불리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인데 기초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가격이 하락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보유하게 되면 네, 일정 한도대로 이제 손실을 제한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해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레버리지 기능인데 주식 투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인 프리미엄만으로도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오른 만큼의 주식에 권리를 얻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서 옵션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B의 기울기가 주식만으로 이제 구성된 포트폴리오 A보다도 급경사를 보여서 이 기초 증권의 가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가 보여주는 것처럼 채권에 옵션이 더해진 포트폴리오는 옵션이 가치가 없는 상태로 만료되는 경우에도 그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옵션은 투기적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높이는 투자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주가 하락에 대한 절대적인 제한과 같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순익 구조에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옵션 거래는 매수의 경우 이익이 무제한인 반면에 손실이 제한되어 있고 매도의 경우에는 손실이 무제한인 반면에 이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 거래나 선물 거래는 손익이 이제 대칭적인 구조나 대칭적인 구조이지만 옵션 거래에서는 손실이 네, 손실이나 이익이 어느 한쪽에 제한되어 있어서 손익이 비대칭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기법의 다양성입니다. 옵션 거래의 손익구조 비대칭성과 콜옵션과 풋옵션 간의 손익 상반성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손익 구조와 투자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대표적인 옵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가격을 가진 풋옵션과 콜옵션을 조합하면 다양한 지급금의 패턴을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동시에 주식의 풋옵션을 매입하는 방어적 풋옵션,
주식을 매입하는 동시에 주식의 콜을 발행하는 보호된 콜옵션, 또 옵션 간 결합을 통해 스프레드와 콤비네이션 거래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스프레드 거래와 콤비네이션 거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레드 거래란 동일한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이제 행사 가격이나 만기까지의 기간이 다른 2단위 이상의 같은 옵션을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첫 번째로 만기는 같으나 서로 다른 행사 가격의 옵션을 갖는 이제 옵션을 이용해서 손익을 실현하는 수직 스프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불 스프레드, 다른 말로 이제 강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예, 향후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낮은 행사 가격에 옵션을 매수하고 높은 행사 가격에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콜옵션에서 이제 사실 행사 가격이 낮은 하나의 콜만 매입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지급해야 되는 프리미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약간 높은 행사 가격에 콜을 매도를 함으로써 작은 부담을 줄이고 적은 투자금으로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풋을 이용할 때는 만일 기초 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더 오른다면 풋 매도 시 받았던 프리미엄만큼이 이제 이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 높은 행사 가격의 풋을 매수함으로써 상방 해지를 통해 손실을 제한시키는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손익 구조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향후 시장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서 행사 가격 97.5에 콜옵션을 3.0을 주고 사고 행사 가격 102.5에 콜옵션을 20.0에 팔았다고 해보면 만일 그대대로 시장 가격이 102.5 이상으로 올랐다면 매수한 콜옵션이 이제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다가 매도함으로써 얻는 프리미엄 그리고 여기에서 이를 매수한 매수자가 콜옵션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뺀 만큼을 더한 만큼 일정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97.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 프리미엄의 3.0만큼이 손해이고 매도 프리미엄이 2.0만큼이 이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큼 일정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풋 옵션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하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터플라이 스프레드 거래는 이제 동일한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종류의 옵션을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펴보자면 이제 롱은 향후 시장 가격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에 이제 매수하는 경우이고 숏은 향후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그래서 매수 또는 매도의 포지션으로 손실을 내게 생겼을 때 시장 가격이 떨어졌다면 매도 프리미엄으로 일정한 이익 실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콤비네이션 거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비네이션은 동일한 종류의 옵션을 결합하는 스프레드와 달리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결합하는 거래입니다. 첫 번째로 동 가격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하는 스프레드입니다. 스트레들은 이제 큰 폭의 주가 움직임을 예상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때 유용한 전략입니다. 이때 주가가 하향이든 상향이든 양극단으로 움직일수록 그 가치는 최대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들 포지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버터플라이 스프레드와 마찬가지로 향후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 변동성에 이제 확대될 것인가 또는 축소될 것인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콜과 풋은 가치 없이 소멸하고 매입 대금은 투자자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는 곧 변동성에 매개를 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롱은 스트레들 매수, 숏은 스트레들 매도로 뜻하는데 스트레들 매수의 경우 향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동일한 행사 가격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각각 한 개씩 매수하는 전략이고 스트레들 매도의 경우에는 향후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동일한 행사 가격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한 개씩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만기 손익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롱에서는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이익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변동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손실은 일정하게 제한됩니다. 숏은 반대로 변동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익이 제한되고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들이 이때까지 소개한 투자 전략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바로 이익 또는 손실이 제한되지 않고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롱 스트레들 전략이 이익을 무한대로 실현할 수 있으면서도 손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가 예상될 때 주로 채택하는 대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가격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하는 스트랭글입니다.
스트레드 전략과 비슷한 스트랭글은 외가격, 즉 서로 다른 가격의 쿨옵션과 풀옵션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랭글 매수의 경우 향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서로 다른 행사 가격의 쿨옵션과 풋옵션을 각각 한 개씩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서는 가격 차별성을 위해서 풋 행사 가격을 콜 행사 가격보다 임의로 낮게 잡았습니다. 반대로 스트랭글 매도의 경우 향후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서로 다른 행사 가격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한 개씩 매도한 전략입니다. 네, 아래 손익 구조 그래프를 통해 이러한 전략에 따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롱에서 만약 기초 자산 가격이 풋 행사 가격인 97.5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콜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지만 풋옵션을 행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 자산 가격이 콜 행사 가격인 102.5보다 오른다면 풋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지만 콜옵션을 행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들 때와 유사하게 각각의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기초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무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일 기초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작다고 해도 매수 프리미엄만큼의 한정된 손실이기 때문에 앞선 스트레들보다 손실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또 숏은 기초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작을 때 옵션의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 수익을 기대하는 전략입니다. 이것도 손익 구조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이렇게 각기 장단점이 모두 다른 투자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과 맞는 전략을 잘 선택하여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도와 선물입니다. 선물 계약과 선문도 계약은 미래 어떤 시점에 증권을 매매할 것을 미리 정해둔다는 점에서는 옵션과 유사하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매입 측의 옵션 보유자에게는 반드시 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거래의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면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은 약속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먼저 선도 거래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기초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로 아무런 규제가 없는 무규칙, 무형식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는 선도 거래에서 거래소라는 제3자가 개입하여 계약의 이행을 확정짓는 거래로 선도 계약의 계약 불이행 위험을 제거해 줍니다. 선도와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자산을 매매할 때 거래라는 공통된 점이 있지만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선도는 개별적 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선물은 거래소를 통한 공개 입찰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 내용은 선도 거래에서는 상호 합의를 통한 비정형 거래이지만 선물 거래는 표준화되어 있는 정형 거래입니다. 또 선도 거래의 결제 방법은 만기일까지 거래가 유지되어 만기일의 현물 가격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지만 선물 거래는 대부분 거래가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에 의해 거래가 청산됩니다. 선도 거래는 장외 주식시장에서 또 선물 거래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선물 시장은 본래 농부와 상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옥수수의 현재 가격이 1,000원일 때 앞으로 옥수수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채소 가게 사장님과 앞으로 옥수수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 농부가 있다고 하면은 채소 가게 사장님은 옥수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옥수수를 사두고 싶지만 옥수수를 미리 살 경우에 발생하는 보관비나 관리비 등이 걱정될 것입니다. 농부는 옥수수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옥수수를 팔고 싶다. 또 옥수수를 비쌀 때 팔고 싶은 농부와 옥수수 싸게 사고 싶은 채소 가게 사장님의 이해관계가 성립해 3개월 뒤 1,000원에 옥수수를 거래하자는 선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3달 뒤에 옥수수 가격이 9,0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9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옥수수를 미리 1,000원에 팔기로 한 농부가 이득을 보는 것이지만 채소 가게 사장님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3달 뒤에 옥수수 가격이 1,100원으로 오르게 된다면 옥수수를 미리 1,000원에 사기로 한 채소 가게 사장님이 이득을 보고 농부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근데 만약 이제 옥수수 가격이 2,000원으로 넘어올라서 1,000원에 팔기로 한 선도 계약을 맺은 농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도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올라온 상품들만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 선물 거래입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선물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두 거래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생산자는 미래의 폭락을 방지하고 구매자는 미래의 폭등을 방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서로 양보하지만 안정적인 가격으로 물량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으로 선물 거래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칭 기능입니다. 선물 거래를 통한 해칭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반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가격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해칭 기능은 선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 가격 변동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의 투자 위험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또 투자 심리가 촉진되어서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현물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레버리지의 투자 수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는 소액의 초기 증거금 납부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해져서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선물에 투자하기 전에는 선물에 대한 꼼꼼한 공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물 거래의 손익 구조는 기초 자산의 만기일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게 되면 매수자는 이익을, 매도자는 손실을 보게 되며 기초 자산의 만기일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낮게 된다면 매수자는 손실을, 매도자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즉 매수 포지션은 기초 자산 가격이 증가할수록 이득을, 매도 포지션은 기초 자산 가격이 감소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선물 계약은 제로섬 게임으로 각 포지션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쇄되어서 영이어야 됩니다. 즉 모든 매입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과 상쇄되며 따라서 선물 가격은 계약의 쌍방이 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조정됩니다. 또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콜 투자자는 옵션 가격 이상을 손해볼 수 없지만 선물 투자자는 상당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도 해지와 매입 해지를 통해서 거래 시점에 매입 가격을 묶을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합입니다. 수합은 선도 계약을 다기간으로 확장한 것인데 또한 사전적인 의미로 교환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 당사자 간에 각자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 흐름을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수합에서 현금 흐름의 교환은 매 3개월 또는 6개월 등 정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합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 상품이 아닌 장외 파생 상품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수합이 가능한데 크게 분류해보면 현금 흐름의 통화에 따라 통화 수합과 금리 수합 등이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자산 수합과 부채 수합이 있습니다. 통화 수합은 서로 다른 통화를 수합하는 것이므로 서로의 자산이나 부채를 전환하면서 금리 조건까지 교환하는 계약이고 금리 수합은 동일한 통화를 수합하는 조건으로 금리 조건을 상호 계약하는 계약입니다. 또한 자산 수합 말 그대로 자산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계약인데 부채 수합은 부채를 대상으로 수합하는 거래입니다. 왜 수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시장에는 다양한 수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 수합의 경우 고정금리를 가진 A은행과 변동금리를 가진 B은행이 수합 거래를 체결하면 A은행은 B은행에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B은행은 A은행에게 자신이 가진 변동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 수합은 거래 당사자 간의 향후 금리 방향과 변화폭에 대해서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수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금융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율 위험이나 환율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수합의 실제 사례입니다. 작년 3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코스피 지수가 1439포인트까지 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경제 위기로 인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기 위해서 몰려들면서 환율을 휘청거렸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급속도로 악화되는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 수합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 3월 19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 3월 19일 당시 한국과 미국은 6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계약 체결했고 이 덕분에 발표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증시는 거듭되는 폭락장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때 체결한 통화 수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 이렇듯 수합이라는 것은 생소하다고도 느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금리 수합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이제 접어들면서 시중 은행들이 IRS라고도 불리는 금리 수합 영업을 많이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상에게 금리 수합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빌리는 측에서는 금리 해지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 측에서는 비이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초저금리 장기화 기조로 인해 최근 몇 년간 IRS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최근 금리 변동성이 증폭되는 타이밍에 맞춰 금리 수합을 영업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자를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선물이나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시장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